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산사이에는 바람소리만 낮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은 이미 대부분 떨어졌고 법당 앞 돌계단에는 마른 잎 몇 장이 뒤집히며 구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불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다 산문 쪽에서 누군가 급히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더니 한 노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습니다. 얇은 외투 위로 목도리를 여러 번 감았고 한 손에는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스님, 2027년에 정말 큰일이 납니까? 나는 먼저 따뜻한 방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노파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검은 구름과 무너지는 건물, 울부짖는 사람들의 모습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는 특정한 달과 날짜를 말하며 지진과 전염병, 경제 붕괴와 전쟁이 차례로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보세요, 스님. 너무 자세하지 않습니까? 몇 월에 지진이 나고 몇 월에는 병이 돌고 겨울에는 전기까지 끊긴답니다. 이 사람이 전에도 여러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노파는 이미 쌀과 생수를 많이 사두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놓으라고 말했고 손녀에게는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영상을 그만 보라고 화를 냈고 며느리는 가족 대화방에서 노파의 메시지를 차단했습니다. 노파는 자신을 무시하는 가족이 답답하다며 울먹였습니다. 나는 가족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직 그 재앙이 오지 않았는데 보살님 댁은 요즘 평안합니까? 노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진도 전염병도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는 이미 대화가 끊겼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아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 집을 먼저 흔든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은사 스님에게 들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먼저 갈라진다. 그때 나는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과 사람의 마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큰 위기가 사람을 갑자기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 마음속에 쌓여있던 탐욕과 분노와 불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삼독이라 부릅니다. 세 가지 독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고 분노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며 어리석음은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개인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은 탐욕과 분노와 무지에 빠지면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공동의 업이 됩니다. 공동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집단으로 벌을 내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었는가에 따라 같은 위기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믿지 않는 사회에서는 작은 소문도 큰 혼란을 만듭니다. 지도자를 믿지 못하고 언론을 믿지 못하며 이웃도 믿지 못하면 재난이 왔을 때 협력보다 의심이 먼저 생깁니다. 물건을 나누기보다 사재기를 하고 약한 사람을 돕기보다 자기 가족만 살리려 합니다. 그러면 실제 위험보다 더 큰 고통이 만들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라가 갈라졌다고 말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를 미워하고 세대와 성별이 서로를 탓하며 지역과 계층이 상대를 문제의 원인으로 여깁니다. 명절 식탁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가족끼리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터넷에서는 사람을 인간이 아니라 적으로 대합니다. 어떤 이는 젊은 세대를 게으르다고 하고 젊은이는 노인들이 미래를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남자를 탓합니다. 가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진 사람 모두를 탐욕스럽다고 단정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누군가를 탓하는 동안 자기 마음은 보지 않습니다. 나라가 갈라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옳고 상대는 악하다고 믿는 순간 대화는 끝나고 공격만 남습니다. 노파는 휴대전화 속 영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님, 정말로 큰일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늦지 않겠습니까? 준비는 필요합니다. 내가 대답하자 노파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쌀을 더 사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쌀을 얼마나 더 살 것인지보다 먼저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잃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준비와 공포는 다릅니다. 준비는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동을 차분히 하는 것입니다. 공포는 확인하지 않은 말을 믿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듭니다. 준비는 가족을 모아 연락 방법을 정하고 필요한 약과 서류를 챙기는 일입니다. 공포는 가족의 말을 듣지 않고 내 판단만 강요하는 일입니다. 준비는 이웃과 함께 살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포는 나와 내 가족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쉽게 움직이는 말은 희망보다 두려움일 때가 많습니다. 곧 큰일이 난다. 이것을 모르면 당신만 당한다. 우리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생각할 시간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확인된 사실인가? 나는 왜 이 말을 믿고 싶은가? 이 말을 전하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두려움만 늘리는가? 나는 노파에게 이 세 가지 질문을 종이에 적어 주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볼 때마다 이 질문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노파는 종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모를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두어도 됩니다. 모르는 일을 확실한 것처럼 퍼뜨리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함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확신에 찬 목소리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큰 목소리가 진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날짜를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확인할 수 없는 일을 지나치게 정확히 단정하는 말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노파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합니까?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기 전에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은 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진실한 경고는 사람을 깨어있게 하지만 거짓된 공포는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진실한 가르침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이끌지만 공포를 이용하는 말은 의존과 증오를 키웁니다. 어떤 예언을 들은 뒤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살피며 삶을 더 정직하게 살게 된다면 그 말에서 배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뒤 특정 집단을 미워하고 가족과 싸우며 돈을 급히 쓰고 세상이 끝날 것처럼 떨고 있다면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앞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같은 세상도 공포로 보이고 마음이 맑아지면 위험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나는 노파에게 휴대전화를 하루에 2번만 확인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만 뉴스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가족과 직접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은 대화방에 보내지 말고 보내기 전에 하루를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이렇게 말해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걱정해서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것 같다. 먼저 너희 생각을 듣고 싶다. 노파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나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동안 관계는 계속 멀어집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의 반복을 먼저 멈춘 사람입니다. 며칠 뒤 노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가족 대화방에 재난 영상을 올리려다 멈췄다고 했습니다. 출처를 찾아보았지만 분명하지 않았고 그 영상을 보내면 아들과 또 싸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손녀가 집에 왔습니다. 노파는 평소처럼 세상이 위험하다는 말을 하려다 멈추고 물었습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손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나를 걱정하는 건 알아. 그런데 요즘 할머니를 만나면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아서 무서워. 노파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공포를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망하기도 전에 우리 가족이 먼저 헤어지는 거야? 그 질문 앞에서 노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사회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큰 재앙이 올 것인지, 어느 해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묻기 전에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두려움 때문에 서로의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며 누군가의 불안을 키우고 있지 않은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정작 눈앞의 가족과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증오가 마음을 차지하면 사람은 이미 재앙 속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충격적인 말이나 영상을 만나면 즉시 믿거나 공유하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고 세 가지를 물으십시오. 확인된 사실인가? 이 말을 믿고 싶은 내 감정은 무엇인가?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가? 두려움만 늘리는가? 그리고 미래가 불안할수록 가족 한 사람의 말을 더 오래 들어주십시오. 나라를 걱정할수록 이웃 한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하십시오. 세상이 갈라진다고 느낄수록 내 입에서 나가는 말부터 살펴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사람의 마음이 먼저 갈라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의 마음이 다시 열리면 갈라진 관계도 그 자리에서부터 천천히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몇 달 뒤 나는 큰 비로 시장과 집을 잃은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공장이 어려워지자 해고될까 두려워 가족 몰래 대출을 받았고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해 비상금을 숨겼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싸움을 피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넘치고 시장 골목이 물에 잠겼습니다. 가족은 서둘러 대피해야 했지만 보험 서류가 어디 있는지, 현금이 어디 있는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집을 먼저 무너뜨린 것은 물이었을까요? 오래된 불신이었을까요? 자연재해를 인간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평소 어떤 사회와 관계를 만들어 왔는가에 따라 같은 재난의 피해는 달라집니다. 안전규칙을 무시한 건물, 탐욕스러운 개발, 숨겨둔 빚, 이웃에 대한 무관심도 모두 고통의 조건이 됩니다. 불교에서 연기란 모든 결과가 수많은 조건을 따라 생긴다는 뜻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막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약한 이웃을 살피며 가족이 서로의 정보를 나누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침수된 가게 앞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숨겼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니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재난을 막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준비는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준비는 공포와 다릅니다. 가족이 만날 장소를 정하고 연락망을 만들고 약과 신분증 사본을 챙기며 빚과 보험 내역을 공유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과 몸이 불편한 이웃을 기억하는 것도 준비입니다. 반면 공포는 필요 이상의 물건을 사들이고 근거 없는 치료법을 퍼뜨리며 우리만 살아남아야 한다고 믿게 합니다. 재난을 이용해 비싼 상품을 팔거나 특정 집단을 탓하게 만드는 말도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미루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수행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라 위험을 정확히 보고 침착하게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가족과 단 10분이라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위급할 때 어디에서 만날지, 누구에게 먼저 연락할지, 부모님이 복용하는 약은 무엇인지 확인하십시오. 그 가족은 홍수가 지나간 뒤 식탁에 둘러앉아 처음으로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남편은 대출 내역을 내놓았고 아내는 숨겨둔 비상금의 위치를 말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화가 나 전화를 피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은 많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서로에게 숨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현관 가까이에 작은 비상 가방을 놓았습니다. 약과 손전등, 충전기,
생수와 서류 사본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가방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혼자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재난이 지나간 뒤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잠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반응을 나약함이라 꾸짖지 마십시오. 서로의 두려움을 말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회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큰 위기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혼자 쌓아둔 물건보다 평소 쌓아둔 신뢰일 때가 많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왜 서로를 더 미워할까요? 한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은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고 동생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의 병원비를 의논해야 했지만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를 배신자라 불렀습니다. 가족 대화방에는 어머니의 검사 결과보다 정치 영상이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형은 동생이 나라를 망치는 사람들과 같다고 했고 동생은 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라를 걱정한다면서 왜 눈앞의 가족은 지키지 못하니? 그러나 두 아들은 그 말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분노는 이상한 힘을 가집니다. 자신이 옳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쉽게 중독됩니다. 누군가는 그 분노를 이용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묶습니다. 상대를 인간이 아니라 적으로 보게 만들고 사실보다 증오를 더 중요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권력과 돈을 위해 진실을 바꾸게 합니다. 분노는 다른 편의 고통을 기뻐하게 합니다. 어리석음은 자신이 보고 싶은 정보만 믿게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정치와 언론뿐 아니라 종교와 가정까지 흔들립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고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진실과 인간 존엄의 편에 설 수 있는가? 정치인을 구원자처럼 숭배하지 마십시오. 반대편 사람을 악마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확인되지 않은 전쟁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지 마십시오. 나라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말을 정당화해서도 안 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세 문장을 연습해 보십시오. 나는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도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는 동의가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듣는다고 내 신념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를 인간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빈 침대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겠다며 싸웠지만 정작 어머니의 마지막 마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분열은 국회나 광장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뒤 두 형제는 오래된 가족 대화방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공격한 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정치가 달라도 형제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내가 없을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아라. 형은 먼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적처럼 대한 것은 미안하다. 동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형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편으로만 봤어. 두 사람의 생각이 갑자기 같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원비와 남은 아버지의 생활을 함께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화해는 모든 의견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다름이 있어도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정치 영상을 보기 전에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내용은 나를 더 현명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화나게만 만드는가? 상대를 이해할 자료인가? 미워할 이유를 주는 자료인가? 분노만 남긴다면 잠시 화면을 끄고 실제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화해도 분열이 시작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는 말을 잠시 멈추고 눈앞의 사람을 다시 인간으로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어느 날 29살 청년과 63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청년은 취업에 계속 실패했고 연인과도 헤어진 뒤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어도 참고 살았다. 노력이 부족하니 네 인생이 그 모양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깨우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이 가족에게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겁니까? 성공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 질문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년의 절망을 개인의 나약함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비교 중심의 교육, 실패를 부끄럽게 만드는 문화가 함께 만든 고통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기도가 부족하다, 마음이 약하다고 말하면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조건만 탓하며 모든 행동을 포기하는 것도 길은 아닙니다. 업은 과거에 정해진 형벌이 아니라 지금 반복되는 방향입니다. 아주 작은 행동으로도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청년에게 하루의 목표를 작게 줄여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커튼 열기, 10분 걷기, 이력서 한 줄 수정하기, 친구 한 명에게 답장하기, 성공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다시 움직이는 연습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아들과 산책하며 질문 하나만 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니? 그리고 답을 고치지 말고 끝까지 들으라고 했습니다. 처음 산책에서 아버지는 여러 번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참았습니다. 아들은 취업 실패보다 아버지의 실망한 표정이 더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모가 덜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울며 말했습니다. 네가 성공하지 않아도 내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다시 살아갈 방법은 함께 찾자. 그 한 문장이 거대한 예언보다 한 생명을 더 오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비교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취업과 결혼 여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생활비와 정신적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함께 살피고 필요하면 상담과 의료 도움을 받으십시오. 청년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커튼을 열었고 어떤 날은 다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예전처럼 실패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생활비와 구직 계획을 현실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달 뒤 청년은 작은 계약직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 다닐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첫 출근 날 아버지는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말해라. 그만두더라도 숨지는 말자. 그 말은 청년에게 실패할 자유가 아니라 다시 시도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실패할 공간은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면 게으르다고 하고 늦으면 뒤처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계절이 다릅니다. 늦게 피는 꽃을 죽은 씨앗이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절망한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말은 정신 차려일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말은 때로 이것입니다.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듣고 싶다.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한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단순한 투정으로 넘기지 말고 가족과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연결하십시오. 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급한 성공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해를 두려워합니다. 어느 해에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며 경제가 무너진다는 말을 들으면 미래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미래의 날짜를 맞히는 것보다 지금 마음을 바로 보는 일을 중요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내일 나라가 무너질지 묻기 전에 오늘 내 말로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보십시오. 재난과 질병을 특정한 사람들의 죄에 대한 벌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징계받은 사람으로 보는 태도 자체가 잔인한 업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씌우는 대신 과학적으로 대비하고 자비롭게 도와야 합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벌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고통을 정확히 보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21날 동안 작은 수행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첫 7날은 말의 업을 살피십시오. 거짓말, 험담, 확인되지 않은 정보 공유를 멈추십시오.
다음 7날은 관계의 업을 살피십시오. 가족 한 사람의 말을 판단 없이 듣고 미안한 사람에게 변명 없는 사과를 전하십시오. 마지막 7날은 사회의 업을 살피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재난 대비 물품을 점검하며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에게도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실적인 준비도 함께 하십시오. 가족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빚과 보험을 확인하며 약과 기본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혼자 사는 노인과 고립된 청년 한 사람을 살피십시오. 21날 수행은 거창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을 책임지고 한 가족이 서로에게 숨긴 것을 줄이며 한 이웃이 위기 속에서 홀로 남지 않게 하는 연습입니다. 첫날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험담을 했다면 알아차리고 멈추면 됩니다. 가족의 말을 끊었다면 다시 돌아가 아까 네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고 말하면 됩니다. 참회는 자신을 벌주는 일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에서 몸을 돌리는 일입니다. 매일 밤 3가지를 기록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멈춘 해로운 말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살핀 사람은 누구인가? 내일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기록이 쌓이면 막연했던 수행이 실제 삶의 변화가 됩니다. 첫 이야기의 노파는 그 뒤로 예언 영상을 보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비상 연락망을 만들고 손녀의 학교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안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다시 대화가 돌아왔습니다. 노파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2027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미래의 재난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오늘을 무너뜨리게 둘 것인지 자비와 지혜로 오늘을 지킬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앙은 날짜보다 조건을 따라옵니다. 거짓과 분열, 탐욕과 무관심을 쌓으면 작은 위기도 큰 고통이 됩니다. 반대로 신뢰와 준비, 자비와 책임을 쌓으면 큰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와 국제 정세를 혼자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포를 퍼뜨릴지 사실을 확인할지 약한 사람을 밀어낼지 손을 내밀지 가족을 비난할지 이야기를 들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개인의 업이 되고 수많은 개인의 선택이 모여 공동의 업이 됩니다. 공동업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함께 만드는 사회의 방향입니다. 미래는 예언자의 입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2027년이 두려우십니까? 그렇다면 먼 하늘을 바라보기 전에 오늘 곁에 있는 사람의 손부터 잡으십시오. 한 사람의 두려움을 멈추고 한 가족의 대화를 회복하며 한 이웃원병 하지 않는 순간 이미 다른 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